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에 관심을 가진 말레이시아. 2. 한국의 국방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3. 한국의 유럽 평화 지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말레이시아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방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FA50은 물론이고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로 골머리를 앓았던 KF21 분담금을 말레이시아가 지불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FA50 경공격기 수입과 함께 KF21 사업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말레이시아가 먼저 한국에게 제안한 것인데요. 이 소식에 차일피 분담금 지불을 미루고 있던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때문에 크게 한방 먹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골칫거리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를 통한 동남아 무기 수출에 빛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시장 첫 진출 폴란드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금액이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FA50 경공격기를 유럽 국가에 수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항공기 완제품이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에서 향후 제공권 싸움에 있어 한국산 FA50 경공격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러시아와의 대결을 생각해 주문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산 경공격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는데요. 놀랍게도 폴란드와 비슷한 시점에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산 경공격기 FA50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오는 9월에 체결한다는 소식인데요.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오는 9월 FA50 18대 한화로 1조 1천억 원 규모의 수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도 K방산 승전보가 이어진 것이죠. 말레이시아가 FA50 수입을 확정 지으면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인근 국가에 항모와 전투기 부대를 출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이에 맞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여러 국가들은 한국을 주시하게 되었죠. 이번 말레이시아 사업은 타이에게 있어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사업은 거의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터키 등 여러 사업자들이 말레이시아에 공세를 펼치며 자국 전투기 수출에 엄청난 돈을 쏟았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FA50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대수를 약속하며 자국 전투기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약속도 아끼지 않는 한국에게 유리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다른 국가들이 제시한 파격적인 제안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특히 인도가 내건 조건은 말레이시아가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달콤한 제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국 전투기 테자스를 판매하기 위해 인도는 사활을 걸었죠.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 조건인 총액의 50% 현물 지급에 인도가 흔쾌히 동의한 것도 모자라 30%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에도 인도가 군말 없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구 조건을 맞췄습니다. 인도는 또한 공중급유와 PVR 능력을 모두 갖춘 테자스 전투기의 공중전투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실전 전투를 상정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속뜻을 읽은 인도가 말레이시아 정부의 가려운 등을 긁어준 것입니다. 테자스 전투기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인 브라모스 NG를 탑재할 수 있어 테자스 전투기 당 2발을 장착해 총 18대 테자스 전투기에 36발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인도는 계약 성사 시 브라모스 미사일 제공까지 약속한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FA-18D 슈퍼호넷과 같은 F404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 AS나 운용인력 교육에 있어 비용을 크게 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터키도 향후 터키가 개발 중인 5세대 사업에 말레이시아가 선구입을 할 수 있게 접근권을 제공한다고 하나요? 퓨르젯 경공격기를 만약 말레이시아가 구입한다면 장기적인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건넸죠.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는 달콤한 제안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해외개발 거점을 최초로 개설하면서 무인항공기와 제트 연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와 협력하겠다며 실제 투자까지 감행하는 등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죠. 한국도 이에 질세라 FA50의 최종 조립 라인을 말레이시아 현지에 건설해 기술 협력 및 지원도 생각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FA50 구입을 위한 당근을 건넸죠. 그러나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테자스 전투기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격이 FA-50보다 월등하게 쌌던 테자스 전투기는 구입 예산이 없었던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탐이 나는 물건이었죠.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사업은 이대로 인도가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상과 예측을 뒤엎고 한국이 최종 협상자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결정에는 놀랍게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경공격기 사업을 서두른 이유는 날이 갈수록 팽창하는 중국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남중국해 넘어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까지 침범하는 중국 항모와 전투기들의 존재가 굉장한 위협이 되었죠. 특히 남중국해 루코니아 암초에 대해 중국이 자국 영역임을 주장, 말레이시아 정부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는데요. 2017년에는 중국 해경선들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는 이 지역에 출몰해 정기 순찰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었죠. 중국 정부는 자국 영해를 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말레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루코니아 암초는 베이 캉한사라는 중국의 땅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해안에서 145km, 중국 해안에서 1600km 떨어져 있는 이곳 루코니아 암초는 누가 보더라도 말레이시아 영토라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주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무력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작년 6월에도 중국 군용기 16대가 말레이시아 해상구역은 물론 비행정보구역을 넘어와 영유권 분쟁 지역을 비행하는 일이 발생. 말레이시아 정부가 격분한 나머지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말레이시아 중국 사이에 긴장이 날로 높아졌던 상황. 그렇기에 이번 경공격기 사업은 중국과 상대했을 때를 가정 무력 충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확실한 제품 구입이 필요했고 그 제품으로 FA-50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선택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말레이 정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이 개발한 KF-21 사업에도 욕심을 보인 것입니다. 최근 시험 비행까지 마치며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KF-21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모으며 외신에서는 한국이 강력한 공군병력을 보유한 국가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였죠. 경공격기 외에도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맞설 무기가 간절했던 말레이시아가 이번 FA-50 수입과 더불어 KF-21까지도 욕심을 낸 것이죠.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도 분할해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에 욕심을 보이는 인도네시아 대신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에 들어와 KF-21을 먼저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FA-50과 KF-21을 동시에 구입해 동남아시아 최강 공군 병력을 구성하겠다는 야심에서 이번 선택이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 대신 분담금을 전부 지불해주겠다고 나서면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가 갚겠다고 얘기한 미납금이 8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한국 정부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소식이 말레이시아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인도네시아 역시 말레이시아가 염두한 계획을 알게 되면서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면서 어떻게 해서든 분담금 액수를 줄이려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이 뜻하지 않은 방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말레이시아 역시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파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 이번 FA-50 사업에도 파뮤로 5,875억 원 비용을 물물교환 형태로 한국 측에 지불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KF-21 사업도 마찬가지로 파뮤 지불을 할 수 있는 상황. 파뮤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에서도 파뮤가 절실히 필요했던 가운데 거짓말로 한국에게 혼란을 주었던 인도네시아 대신 말레이시아가 약속을 지킨다면 한국도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골치 아픈 문제 해결을 쉽게 볼 수 있는 셈이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소식이 흘러나오자 당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말레이시아의 이번 행위에 대해 협정 위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애초부터 인도네시아가 미납금을 성실하게 갚았으면 우리가 사업에 뛰어들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인도네시아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한국 KF-21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인도네시아에게 감사하다는 반응을 남겼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국은 오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닌 말레이시아를 통해 동남아시아 수출에 새로운 활로가 열려 방산 수출 동력에 힘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은 물론이고 브루나이, 베트남 등 남중국해와 관련 중국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재로 이어진 말레이시아와의 계약새 마을 운동을 모델로 경제개발에 나선 말레이시아와의 오랜 인연이
비로소 전투기 계약으로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사업이 승승장구하길 바라며 한국 전투기를 갖춘 모든 국가들이 강력한 무장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다는 외신의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뒷받쳐준 덕분에 우크라이나로의 막대한 지원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K9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과거 K9을 탈락시키고 프랑스에 자주포를 도입했던 덴마크에서 다시 K9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이 K9을 밀어주기 위해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까지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포브스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수백 대의 구형 곡사포를 제공하고 이를 한국의 우수한 K9으로 대체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K9 덕분에 나토 형국들이 무기고에서 오래된 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K9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인지를 설명하며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다르게 덴마크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는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K9을 도입하였다. 덴마크는 거의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지만 대신 이스라엘 포를 선택해 비판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제 차륜형 자주포 시저세자를 19대를 지원한 덴마크는 다른 나토 형국들과 달리 K9 대신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인 에트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덴마크 내부에서도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이자 안보 전문가 한스 티노 헨스는 덴마크 역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헨스는 자신의 SNS에 나토 기가 몇 안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이는 차륜형 자주포를 장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K9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12대를 추가로 구입했다는 소식에 지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훌륭하고 강력한 결정이라며 덴마크와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할 다른 몇몇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덴마크에서는 노후화된 M1 공부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었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K9이 탈락하고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시절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덴마크의 도입대 시절은 특별 사양으로 K9 수준의 완전 자동화 장전을 도입하여 뛰어난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시절을 실전 배치한 직후 덴마크군은 유튜브에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덴마크의 새로운 자주포는 도입하자마자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덴마크군의 첫 시저 시험 발사 영상에는 1만여 개의 실어요가 달렸고 덴마크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쓸모없는 놈이다. 매우 불안정한 데다가 설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동성이 높지 않아 진흙탕에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운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낫고 차라리 견인포가 이거보다 낫겠어. 전적으로 동의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고 설정이 엄청나게 느려. 누군가는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테스트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정한 전쟁이 아니었어. 탈레반은 중포나 공군,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래식 군대를 상대로 이 장난감은 곧 발견되어 빠르게 무력화 돼버릴 거야. 애들 장난감 같은 잡동사니에 돈을 낭비하고 있어. 슈렌 스푸트 슈트 스푸트 기능을 원한다면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나은 옵션일 거야. 이처럼 많은 이들이 덴마크가 시저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155mm 차륜형 자주포 시저는 K9과 동일한 52구경장의 포신과 자동화 장전장치, 디지털 사통장치 등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항공 수송이 가능하며 도로에서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정비 측면에서도 궤도형 자주포보다 훨씬 용이한데요.
그러나 외부 장갑이 없다시피 하고 사격 승무원이 외부에 도출되기에 적의 대포병 사격이나 침투한 특수부대의 공격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의 이점인 슈덴스푸트, 발사 후 짐지 이탈에 대해서도 발사하기 전 박멸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K9이나 PZH-2000처럼 정지 후 곧바로 사격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보다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차륜형 자주포는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공로되어 운용 중인 18대의 시저 자주포 중 무려 16대가 터져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포격의 포신과 차체가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트럭에 포를 올린 것뿐인 차륜형 자주포의 내구성 문제가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 장갑을 갖추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박멸 과정 없이 사격 후 즉시 이탈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K9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완성도 높은 궤도형 자주포이면서도 차륜형 자주포 정도의 가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덴마크 군 내부에서도 당시 시저가 아닌 K9을 도입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덴마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저 거의 전량을 지원 보냈다고 합니다. 덴마크 육군은 현재 총 24대의 시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고중 19대 지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비 가동률까지 고려한다면 작동되는 자주포는 거의 전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지만 도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무기를 거의 전부 보내버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낸 12량의 시저 자주포가 덴마크에서 주문했던 물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에서 무기 수령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덴마크 군에서도 시저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주포, 전력이 비어버린 덴마크가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 애트모스 2000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결정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애트모스 2000 자주포는 시저와 거의 유사한 스펙의 차륜형 자주포이지만 시저의 장점이었던 자동 장전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연사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시저 자주포를 도입하기 직전 계약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협상이 완료되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측에서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콜롬비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덴마크에서도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 당시 덴마크는 MS 유틀란디아 병원선을 통한 대규모 의료 지원을 보내왔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사람들이 본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방산 수출 국가가 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했었사. 본 영상에서는 덴마크 군사 전문가가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어떻게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변기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4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거대한 공업 국가인 한국은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군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요구하는 즉시 신속한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자국 무기를 해외에서 제조하는데 매우 인색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무기 수출 사업에 있어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계약성 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규모의 경제 덕분이죠. 손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ZH-2000, 시저 등 유럽의 대표 자주포들과 K9 자주포를 비교하며 얼마나 훌륭한 무기 체계인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을 통해 현대전장에 맞는 형태의 자주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지금 최고의 효자 상품 K9이 또 한 번 대규모 실적을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던 만큼
이번에는 답의 입장이 된 한국의 주도하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해봅니다. 2023년에도 K방산 신화를 이어나고 있는 한국이 얼마 전 해외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기 시연 행사를 가졌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연에서는 국산 지대지 대전차 미사일급 신형 천무 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참석했던 폴란드 고위 국방부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와 이렇게 뛰어난 신무기가 곧 폴란드에 도착할 거란 사실에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출 전선에서 약진하고 있는 K미사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청검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과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신형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진행되었던 이번 시험에서는 국산 소형무장 헬기 라에서 발사하는 청검 공대지 미사일을 지상 발사 대전차 미사일로 개량한 청검 지대지 미사일을 K-21 보병 전투차를 차대로 사용하여 발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국산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청검은 최대 8km 떨어진 전차를 타격하는 게 가능한 전차 킬러인데요. 말 그대로 하늘의 검이라는 뜻의 청검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주관하에 한화와 LIG 넥스원이 참여하여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총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7년 만에 개발한 성공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약 3,400억 원 규모의 청검 미사일이 생산되어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청검에는 가시광선과 중적외선 영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모드 탐색기가 탑재되어 전천 후 공격이 가능하며 발사 후 완각 방식과 발사 후 재지정 방식 두 가지 기술 모두 탑재되어 상황에 맞는 타격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발사 후 완각 프리포겟은 표적을 지정한 후 쏘고 나면 그대로 잊어버려도 되도록 목표까지 자동으로 날아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제블린으로 대표되는 4세대 대전차 유도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간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업데이트는 일단 발사하고 나서 광섬유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단 미사일을 쏘고 목표물을 지정 추적하는 게 가능해 공격자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지형지물 너머에 있는 적도 타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존의 4세대를 넘은 5세대 대전차 미사일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죠. 이를 위해 청검에는 8km에 달하는 광섬유가 이어져 있는데요. 광섬유 통신을 통해 유선 범위 내에서는 연막이나 안티레이저, EMP, 방해 전파 등과 같은 미사일 유도 방해를 전부 뚫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영상 통신이 가능하면서 전파 방해로부터 자유로워 산악 지형과 북한의 전파 방해를 뚫어야 하는 한국군의 요건에 매우 적합한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검에는 경쟁 미사일 제품과 차별화되는 AI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검의 AI는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을 스스로 분석한 이후 표적을 스스로 인지해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대전차 미사일 중 가장 높은 명중률과 유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로서 청검은 두께가 1.4m가 넘는 장갑을 반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대전차 미사일 시장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 헬파이어 미사일에 버금가는 수준의 관동력으로 전차뿐만 아니라 벙커,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공대지 미사일을 굳이 지대지로까지 개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대지로 개량한 청검을 해외로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대지, 대전차 미사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과 같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들이 러시아 전차에 맞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길어야 4km에 달하는 사정거리의 한계로 대전차 보병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T-90m와 BMPT 터미네티터로 구성된 러시아의 최신의 기갑부대가 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대전차 무기가 필요해진 상황인데요. 양측의 강력한 방공망으로 공격 헬기가 쉽사리 비행하지 못하는 전장의 상황에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긴 사정거리의 대전차 미사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 8km의 헬파이어 미사일급 화력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에서 발사도 가능한 청검 미사일은 변화한 현대 전장의 요구에 최적화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청검 구매를 위한 의사를 타진하여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무기를 사랑에 맞이었는 폴란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에서 K2, K9, FAU-10 천무 다음으로 구매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드백 장갑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레드백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10월 폴란드 제18기계화사단에서 레드백의 현장 테스트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 병사들이 직접 레드백을 운전하여 고속기동, 하천 도석 등 실전과 동일한 시험 주행을 거쳤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폴란드군 관계자가 레드백은 폴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BWP-1보다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는 장갑차라고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대전차 무장으로 이미 K21에 장착되어 호환성 테스트를 마친 청검까지 도입해 한국 무장으로 완벽하게 깔맞춤하려는 계획인 듯합니다. 청검뿐만 아니라 현궁 개량형,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 등 한국형 미사일들 역시 줄줄이 K방산 수출 선봉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12월 중순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지대지 청검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스웨덴,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UAE, 필리핀 등 7개국 50여 명의 다국적 군 고위직 인사들이 참관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청검뿐만 아니라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한국제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했었다고 합니다. 참여했던 군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를 호평하며 여러 나라 수출에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천무의 시험 발사를 본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매우 만족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천무의 미사일은 천무 다연장 로켓에 탑재되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북한 갱도진지 파괴용 벙커버스터인 KTS-SM의 사거리를 기존 180km에서 300km로 늘린 미사일입니다. 천무 역시 폴란드와 288대 수출 계약을 맺어 올해 안으로 1차 물량이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인데요. 천무의 미사일 역시 함께 수출되며 천무 발사 차량에 2발씩 탑재될 예정입니다.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천무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개 언급을 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한국 무기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당시 천무의 미사일은 홀인원에 가까울 정도로 30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수출되어 호평받았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사정거리를 대폭 늘린 개량형으로 다시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사실 현궁의 중동 수출은 극비리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SNS 영상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버리고 말았었는데요. 2020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후티 반군과 교전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속 사우디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전차 무기가 바로 현궁이었던 것이죠. 당시 후티 반군에 맞서 대전차 미사일이 시급했던 사우디는 미국의 제블린 구매 의사를 타진했었지만 상원에서 사우디에 대한 제블린 판매를 불허했고 미국에서 눈을 돌린 사우디가 발견한 것이 한국의 현궁이었습니다. 본래 사우디가 구매하려 했던 제블린 미사일이 총 15,000발 10억 달러 정도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사우디가 공식적인 수입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 운용국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뛰어난 실전성을 인정받은 한국은 제블린과 동등한 성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멀리 있는 표적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기에 2.5km에 불과했던 사정거리 때문에 수출에 발목이 잡히게 됐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현궁 사거리 제한을 풀고 해외에서 원하는 4km까지 사거리를 늘려 다시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또한 현궁의 다목적 탄두 역시 사우디의 요구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현궁을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현궁의 성능 개량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현궁의 사거리 연장이었고 또 다른 요구사항이 현궁의 다목적 탄두였다고 합니다. 이에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현궁의 시가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대보병 제압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중량을 늘리고 대량의 파편을 형성하는 특수한 탄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사일 맛을 본 사우디에서는 현궁 추가 구매뿐만 아니라 천궁 이후병 미사일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소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에 한 발당 40억 원이 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할 수 있는 천궁, 이 미사일은 한 발당 15억 원으로 훨씬 저렴하면서도 100%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우디로의 천궁 이 수출이 성사된다면
UAE에 수출됐던 물량의 2에서 3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야말로 무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방산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전차, K전투기의 뒤를 이어 K미사일 역시 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